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전날 케빈 호시 차기 비연준의장 후보 지명에 따른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걸 감안하면 너무나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금과 은 현물은 기록적인 폭락 후 이틀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워시 쇼크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는지 아니면 자산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정말 놀랍습니다. 폭락 후 폭등인데 이렇게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 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박석현 부부장님, 시장 상승폭이 조금 어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제 올랐던 것보다 지금 아직 종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상승폭이 오히려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떨어진 거 이상으로 네.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이제 주가 상승의 근거가 기업이익 전망 이제 호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이 너무 크게 이제 부담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익 전망 상향 조정되는 폭이 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게 아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데 그동안에도 조금씩 이익 전망치를 올해 좀 올려왔는데 더 최근에 혹시 더 많이 올린 그런 리포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외국계 리포트도 그랬고요. 예.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도 1월 30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본 실적을 발표했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실적 결과 확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각 회사 두 회사의 이익 전망치가 한 이틀 만에 삼성전자는 30조 원 이상, SK 하이닉스는 35조 원이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과거 이랬던 케이스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은 네. 주가에 선 반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 네. 주가는 오히려 좀 매도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요번 같은 케이스는 이익 전망 상향 조정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추가적인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도 기업이익 전망치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좀 낙관적 기대가 좀 강하게 네.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재철 대표님도 시장에 관한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때 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폭락할 때 보면 무섭게 사들여서 바치고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또 팔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강력한 엔진 같아요. 요즘 우리 시장 보면. 오늘 점심 때 여의도에 있는 지인이랑 같이 얘기했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과 경쟁에 있어서 네. 상당히 선방을 하고 아니면 더 잘하고 있는 더 거 잘하고 아니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웃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시장의 큰 변동성에 잘 적응해 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좀 높은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제처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는 되지만은 네. 예.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 전망치가 커지고 있고 또한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도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지속된다는 2027년까지.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전에 그 슈퍼 사이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미국 경제 리질리언트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견조하다. 어떻게 보면 견고하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주가도 좀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반도체 비즈니스 사이클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익 증가율 상향치가 워낙 빠르다는 얘기, 지금 반도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박석현 부장님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장이 이제 선반영되니까 이익 전망치가 아까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익 전망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2027년도 그런다니까 사실 2027년 8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2027년 전망치도 리포트들 보면 정말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2027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이 시장 컨센서스는 뭐 어제자 기준으로 예. 160조 원을 지금 영업이익 기준 돌파를 했고요. 올해가 160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준으로는 한 170, 180조 원이기 때문에 이야. 일단 올해 상승률에 비해서는 내년 상승률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200조 원 이상 최대 한 300조 원까지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내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300조 원을 보는데 혹시 어디입니까? 글쎄요, 뭐 외국계 외국계? 증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컨센서스 각 회사들만의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올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익 전망이 상향이 올라가면 주가 수익률 PER도 우리 전통 PER보다 지금 그렇게 높지 않겠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낮고요. 낮고. 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어디까지 지금 비교가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전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 선상에 놓이기도 어려웠는데 예. 지금은 삼성전자의 순이익 기준으로 한 800억 달러 정도를 삼성전자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레벨은 테슬라보다 많은 금액이고요. 테슬라보다. 네, 많은 금액이고 메타 플랫폼스하고 거의 메타. 필적하는 이익 레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상향 여지도 네. 삼성전자가 더 많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급반등한 우리 주가. 어제는 폭락을 가했는데 그 폭락의 원인, 방아쇠가 바로 케빈 워시라는 차기 미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차기 미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뭐 선호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시장이 아주 발작을 했는데요. 장재철 대표님, 케빈 워시 이제 5월이면 이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새 의장이 되는데 네. 우리 시장이 두려울 만큼 그 성향이 약간 매파적인 그런 분이 확실히 맞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심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고 네. 그런 지도자가 연준 의장으로서 워시를 지명했다고 하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질 줄 알았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한 5명 정도의 여러 그 후보 중에서 그래도 워시가 가장 비둘기가 아닌 후보 상대적으로 중에서. 봤을 예, 때는 그런 점을 높이 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제일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서 하나는 2010년도에 양적 완화 2차를 할 때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워시 지명자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사퇴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예. 후보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지명 이후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려? 어떻게 엇갈려요? 뭐 도비션 비둘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인 인플레이션 싸우고 금리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지만은 우리 잘 알지만 크루그만이나 썸머스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 그런 사람 아니고 네. 단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 성향. 뭐 그 원어로 얘기하면 영어 그 원문으로 얘기하면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네, 정치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일 때는 완화적인 정책을 반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네. 하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사라고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듯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이고 네. 그게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금리 올라가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로 나타났고 달러가 강세가 됐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키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커졌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이 케빈 워시 지명에 따른 반응을 했습니까? 조금 잠시 좀 걱정을 했다가 다시 뭐 안도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 지명 당시에는 미국 시장이 다소 좀 부진했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처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대신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떨어지면서 예. 다른 시장 흐름보다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예. 이것도 올해 1월 달에 S&P 500 지수 상승률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따른 한 반작용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그 케빈 워시 지명자가 네. 이제 연준 그 의장 후보로 지명된 게 약간의 어떤 빌미로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실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지고요. 그리고 예.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네. 케빈 워시 지명자는 네. 그 에스트리오도 그룹의 에스테로데. 사위입니다. 예, 와이프가 에스트리오도의 그 상속권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또 에스트리오도 회장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냈겠군요. 예, 네. 공화당의 상당한 유력 그 예.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상당히 반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보다는 이분이 연준에 이제 들어가서 특히 이제 12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 상당히 보수적인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조화를 음. 그리고 연준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아까 이제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경력을 감안하면 지금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사들여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채권을 혹시 좀 더 팔아서 네. 돈을 빨아들이는 소위 이른바 그른바 양적 긴축을 이 케빈 워시 이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겠네요. 그럼 예, 그런 걱정이 좀 반영이 돼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우리 박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 5월 달부터 이제 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5월이요? 시장은 6월 달 정도에 금리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지난번 점도표에서 네. 올해 적어도 한 번은 내린다는 그 케빈 워시 들어오기 전에 예. 인사들이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온다고 그러면 아마 6월 이후에 이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과감하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하셨지만은 정책금리 결정하는 게 12명이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FOMC 그 멤버들 멤버들 네. 중에서 그러면 12명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뭐 만에 5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어떤 통화 정책의 그 기조를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게 과반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협의체로 해서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 나온 우리 미국 생산자 물가 생각보다 강했잖아요. 예. 물가 압력에 대한 불안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네. 가버먼트가 이제 정부 폐쇄됐었잖아요. 일부 지금 셧다운 중이죠. 예, 이제 전에.
전에 예. 12월 달 예. 4분기 때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거로 봤는데 GDP 나우를 보면 속보치 발표하는 데 보면 4%가 넘어요. 4%가. 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뭐 지금 한 3% 이상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의 강한 성장과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게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뭐 나아지면 더 둔화되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한 번 아니면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2번 정도면 맥시멈이지. 올해. 네. 예, 지금 이걸 뭐 2% 예. 밑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사나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나 예상을 했고요. 이 금리와 관련됐고 또 케빈 호시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는가가 또 중요한 게 이제 달러화 가치잖아요.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이 귀금속 값도 좀 폭락을 했는데 이 달러화 가치 시장에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계속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달러 가치가 이제 올해 중반까지 오르다가 네. 한 1% 정도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한 반개월 동안 예. 한 6개월 반개월 동안요. 네. 아니 6개월이 아니고 이제 월의 반이죠. 아, 한 월의 2주간 1% 정도 올랐다가 1월 중순 이후에 좀 한 4% 정도 급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급락한 이유가 다른 거보다는 예. 미국 재무부랑 그다음에 일본 재무성이랑 정책 공조를 좀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했고 네. 실제로 이제 환율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재경부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도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국 그 재무부랑 재무부하고 일본은 재무성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일본 은행하고 네. 미국 연준한테 그 외환시장 상황을 공식적으로 체크해 보라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레이트 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이트 체크. 예, 레이트 체크는 보통 시장 개입을 하기 전에 예.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이걸 외부에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일본 은행이랑 같이 연준이랑 네. 공동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본 엔화가 너무 떨어지면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네.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1월 중순 이후에 한 2주 동안 한 뭐 거래일수 한 열흘 동안 예. 달러 가치가 한 4%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케빈 허시 지명자 발표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케빈 허시 지명자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갔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반등하는 정도를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그렇다고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1월달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네. 신규 주문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해서 ISM 전체 지수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경기 확장성 50 위로 올라갔거든요. 관세 영향을 뭐 거의 안 받는 것 예, 같네요. 미국 경제는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예. 얘기고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물가가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게 된다면 예. 이 금리 모멘텀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도 당분간은 동결이고 예. 연준의 미국의 국채 금리도 4.2% 10년물 기준으로 그 위로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고 경제도 좋은 상황 속에서 달러가 약세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국과 일본 간의 레이트 체크, 환율을 사전에 체크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것이 조금 그걸로 인해서 조금 달러가 조금 뭐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회복했다는 예, 잠깐 맞습니다. 반등하는 정도 예, 이렇게 봐야지 달러가 계속 뭐 강하게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환율에도 그러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미국 달러화가 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 아주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박 부부장님의 설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월 들어서 미국과 일본 재무부가 서로 엔화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약한 것이라 있다는 데에서 공감을 했었고요. 네. 그 전에 또 우리 기재부랑 또 베센트 장관하고 베센트 장관이랑 또 네. 원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달러 원, 달러 엔화의 동조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고 했을 때 예. 만약에 앞으로 엔화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강세가 된다고 하면 예.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배경이 됐었죠.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고 원화도 따라서 강세가 됐는데 네. 반대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엔화가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엔화도 약세, 원화도 다시 같이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될 요인이 약세가 될 요인보다 저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원 달러 환율에도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이 제한을 받을 제한을 가능성이 받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달러 지수로 봤을 때 전고점이 113가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 96, 97, 97점 얼마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96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아니면 뭐 더 밑으로 본다면 95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달러 하락이 달러 강세가 그렇게 견조하지 않을 아니 상당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귀금속 시장이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특히 금값보다 은값이 훨씬 더 폭락을 했는데 금은 가격은 이틀 연속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을 했지만 네.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도 조금 오르면서 이틀 후에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은값이 이렇게 폭락 수준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건 어떻게 지금 금과 은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무엇보다 이제 많이 올라서 그냥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지난해 금 가격이 한 60% 이상 올랐는데 예. 은 가격은 164%가 이제 올라버렸고요. 예. 특히 은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1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간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조치를 이제 지난해 말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은 초기 증거금을 이제 올렸는데 증거금을요? 예, 증거금을 인상을 했는데 은하고 금하고 다른 비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금은 조금 올리긴 했어도 은이 더 많이 증거금을 올렸고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지난해 말 1월 초에 금은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선물거래소에서 1월 말에 다시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금보다 은의 그 계약거래 증거금을 더 많이 높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은 가격, 금 가격에 이제 급락을 촉발한 요인이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 증거금 인상이 끝났으면 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거는 예. 미국 상품 선물 거래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그 예상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해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있는 거거든요. 예. 투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현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도구를 발휘하는데 이게 바로 증거금을 인상하는 거고요. 증거금. 아마 금은 가격이 추가 급등을 하게 되면 네. 증거금 인상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몇 번이고 증거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예. 금은 가격이 뭐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지금처럼 최근에 1년 예. 그리고 최근에 몇 개월처럼 이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예. 금은 그 주요 그러니까 몇몇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수요 기반이 있긴 하지만 예. 은은 또 그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부분도 네. 이 기본적으로 금하고 은의 수요 기반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은이 계속 오르니까 이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금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이다. 그래서 다변화하기 위해서 금은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투자자들도 일부 자산을 금은으로 돌리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폭락 후에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라도 살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야 금은은 이제 정말 너무 위험한가 은값은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향후
투자 전략 같은 걸 어떻게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뭐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 60대 40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나 은의 귀금속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위험 가중, 위험을 생각했을 때의 수익률을 보면 금이나 은이 약 한 15% 정도 들어갔을 때 위험 조정 수익이 좀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금과 은이 주식과 채권이랑의 상관관계가 좀 낮으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리스크가 커졌을 때 수익을 보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금과 은을 네. 좀 투자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익률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월등히 좋으니까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동안 금과 은이 올라갔던 데에는 기저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전자산인 귀금속에 대한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금리 자체가 네. 이제 연준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고 뭐 하니까 금리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는데 늘고. 사실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얘기 많잖아요. 이런 네, 얘기 많이 빌미가 하잖아요. 되고 그런 계기가 여러 되는 가지 거고. 우려한 상황에서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네. 실질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며칠간의 시계를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6개월 동안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만약에 지금과 같이 달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강세를 유지하게 되고 예. 금리가 특히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네. 금값이나 은값의 추가 상승은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네. 하면 만약에 뭐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많이 사야 되겠다 지금보다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밀어놓고 단지 금리와 달러 강세로만 강세로 보면 놓고만 본다면. 보면 어쩌면 금값과 은값이 새로운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장-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달러 가치와 이게 금리만을 좀 생각한다면 네, 네, 네. 금은 투자에 대해서 뭐 추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금값에 대해서는 제가 온수당 뭐 4,400불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더 올라갈 그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얼마 전에 너무 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하고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귀금속값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이겠는데 증시와는 조금은 다르게 약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면 이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연기금을 동원해서 코스닥을 조금 띄우겠다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으로 앞으로 코스닥이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상승세가 일어나면 코스피가 훨씬 강하단 말이죠. 오늘 또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코스피 상승처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예. 뭐 과열이나 버블이나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열이 맞죠. 네.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코스피가 오른 분명한 이유가 있죠. 수익, 예, 기업들 그렇죠. 수익 기대감. 반도체 물론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뭐 산업재, 그게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당장 수익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산업 전망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으면 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 이런 산업재 섹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현대차도 이제 로봇 산업이 가세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어떤 상승 여력이나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도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근거가 좀 없습니다. 네, 근거가요. 예,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닥 같은 3천도 막 얘기하는데.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이 그 배당 정책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정책을 핀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주가 상승 여력으로 그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부의 미미한 수급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네.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포인트는 아직 그 코스닥보다는 예. 코스피 중심으로 네. 포인트를 맞춰서 좀 바라보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라면 우리 장재철 대표님께서 그러면 역시 반도체입니까? 모두
리포트들이 보면 반도체 추가 상승 때문에 앞으로 주도할 것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다. 아니면 혹시 다른 뭐 반도체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국 주식 시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타난 그 현상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그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정부의 그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개선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전부 AI 붐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AI 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네. 반도체, 뭐 배터리, 네. 전력 이런 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전력. 한국만큼 잘 갖춰진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코스피에 대한 상대적인 뭐 좋은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지만 코스닥 또한 같은 어떤 산업 생태계 내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도체 이외에 뭐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방산, 조선 네. 이런 부분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석균 부부장도 아주 짧게 듣고 싶네요. 조금 주목해봐야 할 업종. 물론 반도체를 뭐 포함 뭐 하시겠지만 반도체 말고 혹시 그러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뭐 진영학적 위험하고 상관없이 방사는 예, 그 성장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조선 업종도 조선. 이 같은 테마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원전도 여기 포함이 되죠. 기본적으로 산업재 사이클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빈 호시 차기 미 연준의장 후보 지명에 따른 시장의 급변동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박석현 의류은행 WM그룹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